김용민 브리핑. (2017년 3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또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파면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번 주로 미뤄진 셈이 됐지요. 구속될지 말지 그 여부가 금주간에 결정됩니다. 설마 이번 주도 넘길 리 없겠죠? 한편 본선보다 더 치열한 예선을 치르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결과도 이번 주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우위 속에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가 2, 3위 대결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양상이지요. 최대 승부처인 호남권 순회 투표가 오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곳에서 승리해서 승기를 잡았지요. 주말까지 충청권, 영남권 투표가 숨가쁘게 이어집니다. 결선 투표 없이 문재인 전 대표로 후보가 확정될지 아니면 변수가 발생할지 주목됩니다. 광주 압승으로 안철수 전 대표의 본선 진출 가능성이 커진 국민의당도 대부분 지역의 현장 투표가 마무리되는 주말쯤이면 사실상 후보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관심받기 돼버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이번 주 대선 경선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빠르면 이번 주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등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의견을 재판부에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를 알았다면 최순실에게 준 돈이 박근혜에 대한 뇌물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겠지요. 자, 세 주간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 역사의 격동을 지켜보시죠. 월요 스페셜로 꾸미는 시간,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팟캐스트 리뷰로 함께합니다. 정의당 대선 승리 전진대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처럼 노유진의 정치카페 공개방송이 있었는데요. 이번 대선의 대의가 적폐 청산 아닙니까? 이에 대해 기를 쓰고 저항하는 세력이 있으니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칼럼을 통해 적폐 청산을 청산하자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의 신랄한 반박이 이어집니다. 들어보시죠. 조선일보죠. 3월 22일자 칼럼에 보니까 적폐청산부터 청산하자.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적폐청산부터 청산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그대로 인용을 해볼게요. 적폐청산이란 말부터 청산하자. 적폐라는 말이 모호하다면 청산은 폭력적이다. 이 말은 부채청산 같은 곳에나 쓰는 말이지 역사와 사람에게 쓰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저항이 시작됐는데 이 말 근데 신문에다가는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청산의 말을 가장 많이 써야 될 때가 역사와 사람이죠. 예. 반민특위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라고도 있었는데 이런 역사의 고비고비에 과거사에 대한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과 부조리를 낳는 고질적인 문제 중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서 고착되어 가지고 쉽게 고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폐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적폐일수록 청산해야죠. 그런데 적폐란 말도 꺼려하고 청산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두려워하는 것은 거의 적폐이거나 당사자가 청산되어야 될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 얘기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이번에 그 종편 그 심사에서 탈락했어야 마땅한데 결국 탈락이 안 됐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적폐청산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칼럼 쓴 분이 뭐 이름은 모르겠는데 꼭 알만한 가치도 없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이제 참 게을러요. 이 칼럼을 저도 글 쓰는 입장에서 볼 때 칼럼은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적폐가 모호하다면 그때 어떻게 하죠? 사전을 찾아봐야죠. 그죠? 사전을 찾아보면 적폐는 오랫동안 쌓인 폐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면 또 폐단이 뭐야? 그래도 폐단을 찾아보면 일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해악이 있는 거 이게 폐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혹시 뭐 이거 들으시면 이분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적폐라는 거는 오래 쌓여온 잘못된 일 또는 사회적 악 이거를 적폐라고 그러는 건데 그걸 왜 모호하다고 그러지? 적모호하면 거울을 닦고 자기 얼굴을 보세요. 자기가 근무하는 신문사의 신문 제호를 그 거울에 비춰보면 바로 그것이 적폐임을 알 수 있죠. 예, 그 적폐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적폐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그 부역 언론의 문제도 있고, 또 검찰 문제도 있고요. 검찰 개혁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드러난 그러니까 정치와 그 재벌들 간의 유착 관계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지금 벌써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적폐 청산해야 된다.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또 유력한 그 야권의 후보들 사이에서도 논쟁을 좀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한편은 적폐는 확실히 청산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열로 갈라진 나라를 다시 통합해야 할 과제도 있는 것 같고 이 두 문제를 어떻게 좀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균이 있으면 멸균을 해야죠. 그리고 다 한 뒤에 통합을 해야지 균을 죽이기도 전에 통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균을 확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적폐 청산을 다 하고 난 후에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기 전에 또는 그런 거 하는 대신에 통합해야 된다. 사실 제가 뭐 어떤 분을 사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정당들 다 이렇게 서로 선의로 했다고 다 인정해 주자.
그리고 다 뭐 통합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야, 저분은 정말 대통령 하기에는 진짜 아까운 분이다. 성직자나 이런 길로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는 무릇 올바른가 틀림을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정의당이 왜 정의당입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 의롭지 않은 것을 배척하기 위해서 정의당이 됐는데 올바르지 않은 것하고 의롭지 않은 것하고 함께 통합하라 그러면은 아니 1급수하고 4급수하고 섞으면은 그게 4급수지 그게 2급수나 3급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폐청산이고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다양한 관점을 가진 세력들 또 적폐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또 다양한 새로운 대안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서로 공동분모를 중심으로 힘을 합치는 게 협치고 그게 저는 연합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없이 틀린 것, 올바르지 않은 것, 또 청산해야 될 대상과 더불어서 뭘 도모하는 것은 역사를 후퇴시키고 지연시키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참 이게 한 사회 어떤 국민 경제를 파멸에 빠뜨리는 가장 빠른 길은 화폐를 타락시키는 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케인즈가 한 말인데요. 한 국민 경제를 파멸시키고 싶으면 화폐를 타락시키면 돼요. 그러면 모든 거래 관계가 다 불신에 휩싸이고 저절로 경제가 이제 밑으로 꼬나박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회를 타락시키는 제일 빠른 길은 언어를 타락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국론분열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 아주 지겹도록 들었고요. 제가 20대 때는 저나 이제 노 대표님이나 우리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그때 박정희 정권 또 전두환 정권 때 언론 또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좌경불순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좌경불순 세력이요. 우리는 민주화운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이 분열되어 있다. 이게 되게 정상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국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요?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의견이 다르다는 거 인정하고 그 의견들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찾기 위해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또 경쟁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국론 분열은 문제다. 국민을 통합해야 된다. 이런 게 바로 적폐라고 봐요.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거 인정하고 같이 공존하면 되죠. 아까 1급수, 4급수 섞는다 말씀하셨는데요. 1급수, 4급수를 섞는 게 통합이 아니고 1급수는 상수관으로 연결하고 3급수는 농업수로하고 연결하고 그게 통합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상태에 맞는 그런 위치에 가 있는 거. 근데 이제 4급수가 식탁에 오르거나 이러면 곤란하겠죠. 지금 적폐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3급수, 4급수가 음료수로 등장하는 데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4급수들의 이 외침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적피해 중에 적피해, 바로 박근혜지요. 금년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검찰 수사의 방향, 예의주시됩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쾌한 분석 들어볼 텐데요. 아울러 우병우 수사의 앞날도 덧붙여 소개됩니다. 들어보시죠. 이동형 작가, 김영호 의원이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팟캐스트 서당캐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원래 사실 지난번 소환되고 주로 그 자리에서 이제 구속 영장 청구해서 구속시키잖아요. 귀가시켰던 이유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된 예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검찰에서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해갖고 하는 경우는 예전에 긴급체포를 많이 하던 시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거의 긴급체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돌려보냈다가 영장 청구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리고 또 불구속 수사가 원칙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많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불렀다가 돌려보내고 3주를 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맹비난이 쏟아졌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아마 검찰이 빨리 결정할 것 같아요.
같아요. 지금 주말에 뭐 심사숙고해서 한다는 얘기가 많죠.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초에는 결정해서 청구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김수남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대로 그 신병 여부는 결정하겠다. 라고 해서 뭐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는데 저는 이 워딩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검찰총장이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교과서적인 대답인데. 근데 교과서적인 대답인데 지금은 그 의미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게 구속영장 청구하겠다로 익힐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법과 원칙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진짜 그 구속영장의 청구 사유, 그리고 형평 이런 것들 아닙니까? 법과 원칙이라는 개념이. 그거에 딱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은. 법원으로 공을 이렇게 넘길 그럴 우려는 없을까요? 검찰에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검찰로서는 면피가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영장 청구되면 법원은 또 이제 심사숙고를 이제 설마 기각시키진 않겠지. 설마.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저는 검찰에서는 영장이 청구되리라고 보는데 네. 법원에서는 그 발부와 관련해서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100% 된다. 뭐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대비해서 그 영장 실질심사 준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지금 7시간 조소 본대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네. 또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가면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그거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죠. 근데 요거는 뭐 아까 법과 원칙 또 국민 감정은 당연히 100% 구속입니다만 정치공학적으로 두 분 다 이제 민주당 의원이시니까 박 대통령이 구속되고 포승줄을 묶이는 모습이 TV에 막 나오고 이 선거 앞두고 민주당으로는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저도 그다지 그렇게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문제는 정치공학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지금 정의가 살아있다. 뭐 법이 살아있다. 이걸 보여주려면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저 이제 백혜련 의원님을 지금 계속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피의자 박근혜 담당 검사 백혜련. 그랬으면 정말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우병우 수사도 남아있잖아요. 근데 뭐 우병우가 검찰 내에 우병우 사단이 워낙 강하다니까 앞으로 우병우 씨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사는 지금 계속 할 텐데 어느 선까지 정말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저도 검찰 미지수입니다. 사실 제가 대정부 질문 때도 그 법무부 차관한테 얘기했지만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도 어려운 게 우병우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 인맥이 그렇게 많은가요? 검찰 내 인맥도 인맥이지만요. 네. 무슨 점이냐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맥이 아니라 직접 수사 대상자들이 검사들이 되게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병우 전 수석이 압력을 가한 압력이든 네. 청탁이든 이런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 돼야 네. 되잖아요. 일단 네. 피의자가 될지 참고인이 될지는 네. 모르겠지만 특히 뭐 정윤회 사건이라든지 세월호 사건 각종 사건에서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자기 동료들이 바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얼만큼 검찰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이 물음표로 남는 거죠. 저는 그 백 의원 생각에 반대로 검찰이 우병우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특검이 굉장히 국민적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완전 대비됐잖아요. 네. 그 우병우 못 잡은 것도 검찰이 초동수사 우병우 실패해서 이제 네.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특검이 박수를 받아서 이게 다시 넘어왔는데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박근혜 구속, 우병우 구속, 삼성 이외 기업들 네. 잡는 거 요 세 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박근혜 우병우는 꼭 할 거다.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못했던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병우의 개인 비리 사건은 이 특검 수사 대상에 안 들어가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 비리를 하면서 다양하게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이 우병우를 만약에 잡지 못하면 정말 정권 교체돼서 검찰 조직이 정말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공수처 문제도 있고 더 심하게 나가면 뭐 수사권 이야기도 막 조정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병우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라는. 그런데 우병우 수사가 지금 개인 비리 그게 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병우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데 오히려 이 조직적인 범죄, 직권남용의 부분에 포인트가 안 맞춰지고 개인 비리에만 맞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걱정되는 겁니다. 실제로 진짜로 이 우병우 전 수석의 포인트는 직권남용 파트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보다 개인 비리로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수사가 진척이 됐고 분명히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영장도 청구되고 다 할 겁니다. 네, 저는 그거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개인 비리 부분은 지금 수임료라든지 변호사 신고하지 않은 부분 그런 분들이 계속 일관되게 나고 정관과 관련한 그 회사 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액수가 뭐 적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에 한정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네. 이번엔 지난주 금요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의 일부분 들어볼 텐데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예비 후보 선거 캠프인 더문캠 총괄본부장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예비 후보 선거 캠프 국회의원 멘토단장의 토론입니다. 네거티브 공방, 리더십 논란과 관련해 두 사람의 첨예한 토론, 추리는데 애먹었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거티브 공방을 하지 말자. 본인이 네거티브를 다 해놓고 그리고 또 그 안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에게 문자폭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문자폭탄이라는 문자폭탄은 다 보내놓고 나서 이제 와서 하지 말자. 이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질리게 한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그 분노가 빠졌다라고 이제 그 안희정 후보의 말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선한 의지 발언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 한 번도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에 이런저런 뭐 구설수도 있었고 말바꾸기도 있었지만 그것을 비판한 적이 없었죠. 그 말이 굉장히 서운하게 들렸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네거티브였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분노라는 것은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분노가 빠졌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팩트가 아닌 거거든요. 네거티브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과 관련해서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조차도 우리가 이야기를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죠. 네. 일단 일반 인터넷상의 네티즌들, 일반 권리 당원들의 의견 제시와 후보의 의견, 캠프의 공식적인 의견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을 배후에서 조정해서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시발단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이것은 과도한 것이고 이러한 지지자들이 누구의 배후 조종을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일당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적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옳다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버스에서 내려와라 이런 서명에 같이 참여하고 있고 문 캠프의 중요 의원들도 우원식 의원이 주장하는 서로 간의 아름다운 경선을 위한 그게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희정 후보의 제주 대학생 가짜 지지 명단이 발표됐는데 거기 이성재라는 1219명의 명단을 한 것을 안희정 후보 캠프나 안희정 후보가 지시한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위조차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각자 이런 행위들이 발생하는데 후보나 이 분들은 이것을 통제해야 되고 일단 네거티브를 문재인 후보께서 분노가 빠졌다고 지정한 것을 가지고 네거티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문재인 후보의 지적만이 아니라 촛불 민심들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분노하고 이번에 세월호가 인양됐습니다만 304명의 우리 시민들이 죽어갈 때 올림머리나 하고 있고 7시간 동안 애들이 어떤 상태인지도 몰랐던 이 정권에 대한 분노가 당연히 국민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빠지고 그들 세력과 대연정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을 네거티브로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보다 심한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상처를 받으면 대통령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 공격과 희화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거를 웃어 넘길 수 있을 때 이 국민의 마음을 통합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거고요. 문재인 후보는 4년 내내 이러한 것에 시달리면서 미소를 잃지 않고 나름대로 이 점잖하게 대응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님께도 그러면 재발론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예. 네. 저는 문재인 후보가 웃음을 잃지 않고 4년 내내 왔다고 하고 뭐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공격이 다 문재인 후보로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적은 문재인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는 어떤 부분이 문재인 후보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2012년 대선 때도 제가 그 당시에 선대본부장을 했는데 이 NLL 발언과 관련해서는 상대방한테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굉장히 많이 조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고집스럽게 그 이야기를 나가서 해갖고 결국은 그 NLL 그 함정에 빠져서 선거를 졌거든요. 또 얼마 전에 그 전두환 장군 표창장 발언의 그 계기가 된 내 인생의 이 한 장의 사진. 이것도 TV 토론팀이 골라줬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처럼 문재인 후보는 모든 사안에 있어서 그 모든 사안의 그 원인 제공자로서의 어떤 일을 계속 말을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공격을 받은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공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것이 그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결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박영선 의원님, 안희정 의원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러면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인가? 권력을 사유하고 국정을 농단한 세력으로부터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도덕적 자격을 가지고 적폐를 청산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 지도자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치간 타협으로 그냥 화합하자. 그거는 전두환도 화합하자 그랬고 일제시대 때도 철옹대화를 중심으로 내선 일체 모든 국민이 하나로 되자고 어떠한 지배 세력도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그 통합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떠한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문재인 후보야말로 깨끗한 도덕적 검증을 받은 사람이고 준비된 후보이고 최초로 전국에서 지지를 받는 후보인 것입니다. 왜 문재인 후보가 지도가 안 뜨고 그러냐 그러고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후보는 모든 문재인 개인의 문제도 일부가 있겠지만 모든 부분에 조정동을 비롯한 세력들이 문재인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도 공격하겠지만 안희정 후보는 상대적으로 그 검증의 날카로운 공격으로부터 비껴나 있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1등 후보이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이것을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이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는 문재인 후보가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상대적으로 준비되고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 적폐를 청산하고 올바른 정의에 기초한 올바른 통합이고요. 지금 국민 통합이 안 돼 있고 분열돼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보수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통합이 안 돼 있습니까? 3.1운동 때도 일본 천황을 만세를 하면서 3.1운동을 반대한 친일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을 가지고 민족이 국론이 분열돼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 민족이 하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탄핵 촛불들은 80% 이상 국민이 탄핵을 원하고 이것이 통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흐름을 제대로 가야 되는데 이 통합이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까지도 통합시키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미 돼 있는 국민 통합을 바라지 않고 정치인들만의 어떤 통합으로 이것을 잘 알겠습니다. 오해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최동석 칼럼 듣고 김프로이드까지 들으시겠습니다. 오인용의 만당 감옥 극장판 대개봉! 비급을 갖는 자, 무림을 평정할지 미친놈, 웃는 놈, 이상한 놈의 비급 쟁탈자. 그놈을 땡겨! 시저대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오인용의 극장판 삐들이 코믹 액션. 웃지마 이씨! 만담 강호 3월 22일 대개봉. 아 씨발 청소년 관람 불가야.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표출되는가를 다루었습니다. 인간 이성의 합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추론적 사고를 통해 자기 입법의 원리가 실현되었을 때 인간의 존엄성이 표출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도덕적, 자율적 주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은 개, 돼지와 다른 호모 사피엔스로서의 존엄성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인간은 자기 인식을 통해 스스로 반성적 성찰을 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칸트는 인간이 내면에 디폴트로 각인되어 있는 순수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집단적인 자기 기만 현상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자기 기만 현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기 기만은 심리학적인 주제일 수도 있고 철학적인 이슈일 수도 있지만 인사조직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자기 기만 현상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만은 자기와 기만이라는 개념이 합쳐진 용어입니다. 자기라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총체로서 전체 정신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에고라고 부르는 자아는 다른 개념이죠. 자아는 의식의 중심으로서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발달하고 분화하거나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무의식에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식만으로는 인간 정신의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 100년간의 심리학 발달 과정에서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자기 기만이라는 현상이 왜 나타나냐는 겁니다. 자기 기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인데요. 선진국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자기 기만 현상이 적게 나타난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선진국에는 굳이 자기 기만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자기 기만으로 가득 찼다는 느낌을 주는 사건들이 거듭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나라가 위선과 거짓말, 위세와 억압의 현상이 점점 커졌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용산 참사였습니다. 자본 권력에 대드는 사람들에게 공권력은 쓴맛을 보여주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나라 전체가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더 심각한 사건일 수도 있었는데 권력의 힘으로 사태의 진실을 덮었고 제도적 억압과 기만으로 눌러버렸습니다. 권력이 진실을 덮으려고 할 때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자기 기만 상태에 빠져 진실을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 4.3 학살, 광주 5.18 학살은 권력에 대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용산 참사와 세월호 참사는 이런 학살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학살의 현장을 경험한 우리 민족은 권력에 굴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고 이런 굴종이 몸에 배어 있어 민중은 혁명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박근혜를 파면함으로써 작은 승리감을 맛보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거대한 혁명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만 행위가 타인을 향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일어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기 기만은 사실 형용모순의 용어처럼 보입니다. 자기를 자기가 잘 알고 있고
그런 자기를 스스로 속여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상황이 되었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다면 자기 기만의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이익이 없거나 어떤 억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만의 현상이 우리나라 인사조직에는 매우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자기 기만 현상은 구조와 시스템을 고쳐도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기만의 특징은 기만하는 자는 기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기만당하는 자는 그 내용을 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말은 기만하는 주체와 기만당하는 주체가 동일인이라는 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동일인이 기만하려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모르고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 기만 현상은 잘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죠. 기만당하는 사람은 그 기만 내용을 알게 되면 기만당하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기만은 그 사람의 내면으로부터는 그 원인을 잘 파악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기막힌 현상이 도대체 왜 나타날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심리학적인 접근과 철학적인 대안을 알아보고 인사조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기만 현상을 설명하는 강력한 접근 방식은 프로이트의 학설을 따르는 것인데요. 인간 의식의 심층에 억압과 방어의 본능이 있는데 이것들이 활동하여 무의식적으로 자기 기만적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표층에 있는 자아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들을 검열하고 통합하는 초자아가 작동하는 경우에는 자기 기만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그럴듯합니다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자기 기만은 정신병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실존의 분열적 현상으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의 존재 방식은 자유입니다. 그것도 절대 자유인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물의 존재 방식은 그 존재 목적인 본질을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은 물을 담아서 내가 그 물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존재 목적을 달성하는 사물이죠. 그것이 본질입니다. 따라서 사물은 본질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본질적인 목적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실존적 존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컵을 포함한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본질적 존재물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인간이 규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한한 자유를 지닌 실존하는 존재로서 그 자유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과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확정된 고정된 세계에서 벗어나 확정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 초월적 세계, 이상적 세계로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실존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존적 존재가 어떻게 자기 기만을 하게 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누리는 무한한 자유를 포기하고 자신의 역할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여 고정시킴으로써 자신의 역할이 곧 자기 자신인 것처럼 사물화됩니다. 인간이 생각이 없는 사물처럼 고정됨으로써 무한한 자유로부터 도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곧 자기 기만이라고 사르트르는 해석했습니다. 사르트르의 이러한 해석은 박근혜와 그의 일당들의 예를 통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우리나라에서 무한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역할에 자신을 고정시키고 그 권력이 주는 무한한 자유에 대한 책임을 포기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기만한 것입니다. 황교안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떤 권력을 누리느냐에 집중했을 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자유를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사물처럼 고정시켰습니다. 좀비 같은 존재가 되어 자기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친박 단체들도 비슷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인간에게 주어진 무한한 자유를 버리고 사물처럼 굳어버린 좀비 같은 존재들에 의해 벌어진 현상이었습니다. 해경, 해수부, 청와대 등 직간접으로 관련된 공직자들은 세월호 참사가 갖는 이 시대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지닌 실존적 존재로 행동하지 못하는 자기 기만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사건을 조작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방해했으니까요. 권력자들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물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기만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을 했던 공무원들과 4대강 사업을 찬양했던 학자들을 생각하면 정말 그들이 영혼이 있는 사람들일까 싶습니다. 자기 기만에 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제 인사조직론적 차원에서 자기 기만 현상을 보겠습니다. 저는 컨설턴트와 경영 실무자로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기만은 외부 조건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내적 성찰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사조직론에서 자기 기만 현상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조직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만의 외부 조건이란 계급 구조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합니다. 위계 질서로 꽉 잡힌 조직 문화에서는 자기 기만이 일상적으로 나타납니다. 명령과 통제, 지시와 복종, 억압과 착취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조직 구조를 수평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치유할 수 있습니다. 수평 조직으로 만드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기득권층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이지 이 조직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조직에 가든지 자기 기만 현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생산성과 창의성이 높을 리가 없죠. 내적 성찰의 결핍은 인사론의 관점에서 리더십과 역량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시킬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는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영자 본인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기만의 함정에 걸려들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박근혜, 김기춘 같은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성적 성찰은커녕 모든 범죄를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런 자기 기만의 상태에 빠진 사람인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선거를 통해 수많은 대리인들을 선출해야 하는데 자기 기만 현상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찾아야 하고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박근혜나 이명박을 뽑은 것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인재 선발에도 과학적인 분석과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은 사람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과거 행적을 보면 된다는 점입니다. 이명박은 현대건설에서 했던 짓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박근혜는 영남재단에서 했던 짓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약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를 보면 됩니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그들의 과거를 보십시오. 공직자로서 어떤 성취를 일으켰는지 보면 됩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들은 그만큼만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학습하는 기회를 작년 가을에 이어 이번 봄에도 마련했습니다. 역량 개념과 역량 진단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기초과정을 다시 개설했습니다. 4월 8일 토요일 오후부터 매주 5시간씩 4주간 연속으로 20시간짜리 성취 예측 모형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워크숍에 참석하면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고 함께 일하는 동료나 상사의 역량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자녀 양육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선 주자들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가비가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학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숲 협동조합에서 주최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본격적으로 역량 개념과 성취 예측 모형의 기초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며 아시아 연구 네트워크 인사조직 혁신센터장인 최동석 박사였습니다. 금방 줄까 은방 줄까 아니면 동방 줄까? 그런 거 말고 중개수수료 없는 직거래방으로. 아이 그럴 거면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가서 알아보아. 그런데 직거래 불안하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피터팬이 지켜드립니다.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에서 안심 직거래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실제 소유자와 계약하는 건지, 이중계약은 아닌지 등의 문제는 물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나 대신 소송까지. 우와, 진짜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SNS 공유만 해도 내 방에 권리 침해는 없는지, 융자는 얼마나 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는 부동산,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 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 보고용. 에? 서면 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배고픈데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갈까? 춘천 닭갈비 맛을 하네? 그러면 킹 닭갈비지. 킹 닭갈비? 그럼 남녀노소 누구나 춘천 사람마저 그 맛에 반했다는 킹 닭갈비. 요리하기 번거롭지 않아? 봉지 뜯고 그냥 볶아 먹으면 돼. 야채를 더 넣으면 맛이 끝내주고. 오늘 우리 집에서 닭갈비 먹고 갈래? 아이, 몰라. 하트 뿅뿅.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TV 뉴스 집중해. 김프로이드. 김프로이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자, 월요일인데 이번 주간에 아마 박근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금요일 날 낮에 녹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거의 돗자리 방송이야. 그렇습니다. 다음 날 일을 시사 프로그램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석간신문이 조간신문만큼 배분이 됐었다고, 조간에는 조선일보가 있고 석간에는 동아일보가 이렇게 나오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조간 기자와 석간 기자의 어떤 그 캐릭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조간이야 뭐 다 나온 소식 같고 밤에 가서 기사 쓰면은 나오는 거지만은 석간은 대체로 오전 10시, 11시 네.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되잖아요. 11시도 너무 늦다. 한 9시, 10시쯤 마감한단 말이죠. 그렇죠. 아침에 마감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 있을 일들을 소설처럼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될지 전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피하지만은 너무나 확실한 것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좀 소설을 쓰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거의 겐또 방송이에요. 겐또 방송. 이런 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거의 뭐 석간 기자들, 그 시절 석간 기자들보다 한 몇 배의 그 고도의 상상력을 갖고. 시대는 엄청나게 지금 달라졌는데. 글쎄 말입니다. 그렇다고 일요일 날 오후에 나올 수는 없잖아. 아니 뭐 나오라면 나와야죠. 내가 못 나와. 아유, 일주일 내내 지금 365일 영업할 수는 없잖아. 이 팟캐스트의 대기업과 팟캐스트의 이 골목 상권의 차이인 거지. 근데 저희가 또 충실히 또 상황을 가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네. 오늘 이제 금요일 낮인데 오후까지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이게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틀리면 이걸 다시 녹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개망신 당한다. 조금 더 적으면 하지 않을까요? 굳이 뭐 지금 단계에서 막 이번 주 내에 급하게 결론을 낼 건 없을 것 같고 주말 동안 군부를 좀 지피면서 뭐 김수남 총장이 얘기했잖아요.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근데 뭐 그 얘긴즉슨 법과 원칙대로 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0%지. 네. 그래서 이제 뭐 구속하겠다라는 뜻을 애둘러서 밝힌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탄핵된 대통령으로도 처음이고 그렇지. 바로 와가지고 또 그 혐의 사실이 굉장히 중한 대통령은 또 오랜만이잖아요. 예. 예전 이제 뭐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때가 뭐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굉장히 오랜만이기 때문에 이걸 뭐 그냥 속전속결 막 이렇게 하기에는 굳이 그럴 이유가 좀 없다고 보이고요. 예. 그래도 뭐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좀 고민을 하는 모양새를 좀 취하다가 지금 다른 걸로만 해도 검찰이 조금 모양새를 구긴 게 좀 있거든요. 나가가지고 막 칭찬을 막 엄청 했잖아요. 비곁을 먹인 거죠. 그렇지. 그럴 줄은 몰랐을 텐데 특혜 시비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변호인들의 반응도 그렇고 손범규. 네. 세월호 인양 하던 날 진실이 떠오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손범규가. 이거 먹잇감 될 말을 왜 하지? 엑스맨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고도의 전략이 아니겠느냐. 네. 본인들도 싫어하는 걸 수도 있어. 그래요. 네. 박근혜 안티가 지금 박근혜 변호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본인들한테라고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하겠어요? 본인들한테도 아마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변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짜증이 나서 비곁을 막 일부러 전략적으로 매기는 걸 수도 있다. 그것도 좀 상당히 합리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검찰은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았는데 결정만 미루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모양새를 조금 취하는 듯해 보여요. 왜냐하면 뭐 수사를 빨리 하거나 수사를 더 많이 해서 더 실체적인 진실을 더 밝혀내겠다라는 의지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형태를 보면 압수수색이 추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다른 뭐 추가적인 액션이 나온 거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사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들을 잘 갈무리해서 이걸 법원에 가져가서 뭐 기소를 단단하게 잘 하겠다 정도만 의지가 있을 뿐이지 수사를 더 벌려서 할 의지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쭉 정리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사실 그걸로 이제 잘 정리해가지고 기소를 하고 공소장을 쓰고 하는 거를 나름 뭐 기술적으로 이제 막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예. 그거에 들어가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좀 들어가는 것일 테고 그러면서 뭐 조금 더 좌고우면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다가 결국 구속을 하더라도 역풍이나 이런 거를 뭐 역풍이 사실 불지도 않겠지만 나름대로 좀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가는 거 아닌가 싶고요. 쉽게 얘기해서 약간 결론 내렸는데 지금 당장 발표하기는 부담스러우니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시점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했다라고 다들 인정할 만한 그 시점에 딱 영장 청구를 한다. 그렇기도 하고 지금 혐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수사의 정점은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공소장을 쓰는데 그리고 수사 결과 발표할 때 또 수사 결과 발표하면 한바탕 또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욕 덜 먹기 위해서 최대한 하여튼 정교하게 쓰자 뭐 이런 기술적인 시간들이 좀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헛다리 짚었네. 홍준표가 그런 말 했거든. 지금 검찰의 그 결정은 결국 문재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구속을 원하면 검찰은 구속을 결정할 것이고 문재인이 불구속을 원하면 아마 검찰은 불구속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맞지 않는 거네요. 그러면 전 그 홍준표 후보의 여러 가지 말을 딱 6글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유, 어디서 지금 뭐 그 논평을 하거나 살을 붙일 가치를 별로 못 느낍니다. 예, 그래요. 이 양반은 지금 노무현과 문재인을 물고 늘어져야 본인의 존재감도 좀 드러나고 어디서 주목도 좀 받고 이러니까 하는 것일 뿐이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문재인이 뭐 어떻게 그걸 저게 합니까? 그러니까 97년 말 우리가 가보면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가장 유력했고요. 당선 가능성이 있었죠. 그때 김태정 검찰총장이 DJ 비자금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 놓고 고민했을 때 결국 수사를 안 했어요. 뭐 DJ 비자금이란 게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없더라도 있게 만드는 게 또 검찰의 능력 아닙니까? 뭐 하여간 나중에 실체는 없지만 대선 기간에 최대한 마타도어를 검찰에서 쏟아내면은 DJ를 흔들 수 있잖아요. 그런 미끼가 있었는데 김태정 씨가 결국에는 DJ 비자금 수사를 하지 않았단 말이지. 이거는 결국 DJ 눈치를 본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YS 쪽이나 혹은 뭐 한나라당 쪽에서 DJ 비자금 관련해서 막 그 캠페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검찰이 뒷받침 안 해줬단 말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이 차후 권력에 대해서 DJ에 기울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나라당에게 협조를 안 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의 말을 제가 별로 뭐 택도 아닌 소리라고 치부하고 논평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 자기 경험에 빗대서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서 그 다음 정권으로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갈 때 워낙 이제 지지율도 안 좋고 이명박 후보가 그 당시 후보가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BBK 수사니 뭐니 다 눈치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고 지금 뭐 구속하지 말라 그러면 구속 안 하고 뭐 이런 거를 지금 뭐 자기 경험 삼아서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얘기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택도 아닌 얘기고요. 지금 전직 대통령 관련된 수사인데 이거를 검찰이 본인들이 판단하지 않고 뭐 이걸 다른 사람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뜻에 따라서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러면 그 후폭풍 자기가 다 맞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럴 수 없고요.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검찰이 이런 거에 화를 내야 합니다. 이 새끼들이 지금 우리가 무슨 권력의 졸로 보나.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또 아니야? 쌩까야 돼요. 그냥 무시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받아주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홍준표의 말에 분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다 무시해야 된다니까. 다 무시해야 돼 무조건. 그래야 언론도 받아주지 말고 검찰도 무시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야 혼자 머쓱해지지. 이걸 받아서 아니네 기네 또 어쩌고 막 그럼 키워주는 거거든요. 홍준표 씨가 이제 그 메커니즘을 잘 알기 때문에 센 놈한테 붙어서 그걸 뭔가 흠집내는 걸 던지고 그래서 그쪽에서 부인하면 그거 가지고 또 뭔가 하면서 새를 결집하는 거에 대한 나름의 동물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뭐 지금 후보나 이런 사람들을 걸고 넘어져서 계속 이제 막 막말에 비슷한 거를 해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 반응해 주니까 저러는 거고요. 관종입니다. 관종. 네. 반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간 저는 홍준표 지사가 반드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돼서 경남도지사직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돼. 야, 사면 초갈세. 근데 보궐선거를 없게 하려고 꼼수를 쓰던데. 그러니까요. 야, 정말 참. 애간 정말 입을 못 다물게 만듭니다. 요즘에 하여튼 그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들이 하여튼 진기명기를 좀 많이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야, 참. 수준이 우리가 이런 밑바닥까지 볼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제도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합법적이고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혁명이 이에 한계가 있어. 이 구악 세력들을 척결을 못해. 여전히 활개치고 다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런 민주주의 제도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게 뭐 우리가 신봉하는 시스템이니까요. 뭐 틀 내에서 가야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구속은 확실하고 다만 그 시기를 볼 뿐이고 그러면 이제 박근혜는 감옥에 가는 것이고요. 아마도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변호사들 얘기가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만 되면 법원은 그냥 뭐 눈 감고 그냥 집행할 거라고. 그거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미 다 공범들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뭐 한 번도 진솔하게 뭔가를 해명하거나 사람들한테 설명하거나 하는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계속 뭐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은폐하려고 노력하거나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나 이런 걸로 보면 원칙대로 하자 그러면 뭐 검찰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고 집행 안 하기는 사실 발부 안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요. 이거 뭐 이런 걸 또 시쳇말로 빼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빼박.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는 검찰 가서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다.
뭐 이러고 무죄를 확신하는 듯한 뭐 당연히 구속은 뭐 상상도 못할 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참 해맑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놀랐던 장면이 뭐냐면 조사를 받으러 나오시는 날 앞에 이제 이렇게 막 그 지지자들이 있었잖아요. 태극기 흔들고 거기서 손으로 흔들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또 많이들 오셨네. 야, 그 손을 흔드는 멘탈을 보고 이건 정말 멘탈이 굉장히 갑이거나 아니면 정말 좀 그냥 아무 생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구나. 물론 뭐 이전에 보여줬던 여러 행태를 봐서라도 뭐 비슷한 생각을 했지만 야, 이 상황에 자기가 그래도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나올 때는 실제로 좀 어두웠거든요, 표정이. 차에 타서 그 사람들이 손을 흔든다고 거기다가 손을 야, 정말 자동반사구나. 자동반사인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냥 정치인의 자동반사인가 싶은 생각에 야, 한 나라에 그래도 대통령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리더인데 그 와가지고는 정말 자범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멘트 그냥 하나 날리고 들어가서 그 이후에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태가 그리고 세월호가 떠오르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미용사 불러가지고 머리하고 말이지. 아니 근데 미용사 나갈 것도 아니면서. 아니 뭐 자기가 대외적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불러? 뭐 나름의 루틴인가 보죠. 그런가? 돈 들이잖아. 그분들이 뭐 공짜로 와서 봉사해 줄 것도 아니고. 뭐 그거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그 돈을 당연히 주겠지. 그걸 뭐. 그러겠죠. 돈 안 받고 하지는 않을 있어요. 거고. 근데 아무도 자기 뭐 머리 모양을 보지도 않을 텐데 왜 그 아침마다 불러가지고 밤에는 또 푸는 모양이지? 그래 아침에 부를 거 아니에요. 뭐 그러겠죠. 예. 근데 이제 참 감옥 들어가면 해줄 사람도 없을 거 아니야. 헤어스타일을 바꾸셔야죠. 그러면. 네. 좋은 걸로 바꿔주시겠지. 삭발하고 들어가면 어떨까? 삭발까지는 좀 그렇고. 뭐 이렇게 더블 컷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겠죠. 네. 아니면 뭐 요즘엔 재판 받으러 나올 때 그 이제 기결수가 아닌 이상은 그냥 평상복을 입고 나오게 하더만 그때 가발을 쓰게 하는 항상 올림머리로 된. 올림머리를 못하니까 좀 다른 모양일 수는 있겠네요. 뭐 아무튼 이런 얘기를 논하면서 뭐 웃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서글프기는 한데. 뭘 서글퍼? 시원하지? 서글프죠. 이게 진짜. 네? 그 지상파의 딸을 벗으라니까. 하나, 정말 참. 네. 저의 나름의 중심이에요. 네? 저의 나라를 위한 충정. 네? 그게 애국. 극복을 해야 돼. 이런 거예요. 아니, 당한 거 생각해봐. 박근혜한테 지금 우리 국민이 역사가. 그래요. 기망당하고 기만당한 거 생각해봐요. 얼마나 야마도라, 진짜. 그렇더라도 저는 이 애국의 마음으로. 그 밥 먹여주나? 슬픈 일이지, 그래도. 진짜 슬픈 일이죠. 아니, 조윤선이 귤만 까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귤은 들어가나 봐? 감옥에? 거기서 아마 뭐, 과일 이런 건 넣을 수 있는데, 과일 품목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귤만 먹는다는 치킨, 거야. 뭐, 훈제 치킨,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훈제 치킨은 기억이 나. 그때 정봉주 의원께서 훈제 치킨 그걸 넣어달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구치소나 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은밀하게 취재를 하러 갈 때 사식 넣어주거나 뭐 이렇게 영치금 넣어주거나 하잖아요. 그래요? 그때 이렇게 체크해서 넣어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회사 돈으로 하나 본인 돈으로 하나? 제 돈으로 하죠. 그래요? 네. 그땐 풍족했으니까. 그렇지. 아니 그때 만났던 사람 중에 뭐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때 뭐 대대적으로 막 보도가 됐었던 건 이제 장자연의 남자친구라고 해가지고. 그렇지.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제가 광주교도소 가서 만났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알려진 인물들은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려도 모를 테고, 그 양반 할 때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 양반을 취재한 이후로, 이제 교도소가 발칵 뒤집혔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구치소를 취재하러 갔더니 제 신상에다가 아예 박아놨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박아놨어. SBS 특종 기자 이렇게 박아놨더라고요. 그냥 기자도 아니고. 특종 기자는 뭐야 또. 이게 교정에서는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 SBS 특종 기자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모른 척하고 늘 이렇게 뭐 수용자들 만나러 가거나 할 때 일반 가족인 것처럼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얘기 듣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면회 시간이 사실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특별 면허를 하거나 이래봐야 한 30분 정도 되고. 특별 면회 한 적도 있었어요? 이제 이 전준주 씨를 만나러 갈 때가 장자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가 이제 특별 면회를 했죠. 그럼 누굴 끼고 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국회의원 누구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의 가족인 것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워낙 교도소 내에서 문제가 많았던 인물이라서 이분을 어떻게 근데 또 국회의원이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당시 이제 야당 국회의원 뭐 통해 가지고 이제 자리를 받아서 갔는데 그 국회의원 이름은 뭘까요? 거기 좀 까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통해 가지고 갔더니 그쪽에서 이제 예의주시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나누는 대화 내용이 심상치가 않으니까. 그 특별면회도 기록합니까? 다 옆에서 이제 듣거든요. 정봉주 의원 감옥 갔을 때 그때 우리는 특별면회 전혀 못했어요.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낙곰수 멤버들하고는 특별면회 안 해주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뭐 특별면회하게 해주는데. 우린 내내 그 10분짜리 그 유리벽으로 된데 거기 가서 용어 자체는 특별 면회가 아니고 장소 외 접견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사무실 같은데 이렇게 가서 옆에 교도관이 앉아 있고요. 거기서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막 나누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되고 막 이제 그 뒤에 감방 뭐 저 압수수색 하고 어쩌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는 모르고 그 다음에 교도소를 가서 이제 면회를 하려고 했더니 기자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여기 써 있다고. SBS 특종 기자라고 써 있다고. 그래서 참 저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 뒤로 제가 이제 그래서 뭐 면회나 이런 거는 이제 못 하게 됐죠. 아니 그게 차단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법규를 어겼는데 못 만나게? 거기서 그것 때문에 한참 싸우고 그랬었는데 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교도소장이 뭐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불허하면 그거에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판단돼서 못 합니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못 했습니다. 그 뭐 여담인데 장자연 남자친구는 어떻게 신뢰할 만한 취재원이었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이 좀 있는데 그때 결론이 나기로는 신빙성이 별로 없는 인물로 결론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신빙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혼재해 있어서 좀 하여튼 뭐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보건대 장자연 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이제 장자연 씨를 뭐 돌아가신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뭐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굉장히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 자체가 빚어낸 굉장히 슬픈 단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기회를 좀 잡아야 되니까 이제 하기 싫은 일을 시켜도 뭐 이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또 막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이익 때문에 옥죄고 그래서 이제 되게 불행한 일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 가족들 만나서 얘기하고 뭐 이럴 때 하여튼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장자연 씨의 유족들. 그렇죠. 네. 본디 심성이 참 착한 사람이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그렇죠. 아무래도 힘이 없고 되게 괴로워했고 그러니까 만약에 되게 악독스럽고 표독스럽고 뭔가 이렇게 좀 그랬다면 억척스럽게 살아남아서 뭔가 막 이렇게 하고 막 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못 견디고 본인이 그렇게 불행한 선택을 한 거니까 그 자체로만 봐도 굉장히 심성이 여리다고 봐야 되겠죠. 그 유서 내용은 신뢰합니까? 그거 자체가 되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좀 가물가물한 면도 좀 있기는 한데요. 피해자가 거짓말을 써놓고 유서 자체 내용 자체는 이제 거짓말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처벌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유서 자체는 신빙성이 있어도 이 내용을 이제 입증해줄 만한 게 없다라는 논리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처벌을 안 받았거든요. 성완종의 유서처럼 비슷하게요. 네. 그거를 나서서 뭔가 입증을 해주고 증언을 해주고 한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완종의 유서나 장자연의 유서나 여기서 거론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끝발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좀 달랐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유서를 남기고 안전 결단을 하는 분들은 유서 자체는 증명력이 굉장히 있는 걸로 사용이 되긴 하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받쳐줄 만한 다른 부가적인 뭐 진술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그게 이제 명확하게 되는데 그런 물증들이나 증언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 증언 자체가 매우 좀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해도 그게 법적으로 처벌까지 연결되기가 참 쉽지 않은 측면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때는 참 좀 되게 안타까웠던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질문 드려볼게요. 조선일보 방상우는 여기 연관돼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거는 뭐 정권이 바뀐 다음에 대답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질문만 던진 거예요. 네. 뭐 답이 나온 게 아닙니다. 예.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프로이드. SBS 기자를 지냈고 현재 팟캐스트 기획자로 활동 중인 김프로와 함께하는 시간. 판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오른 건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심판받지 않는 법조 권력의 숨은 이모저모를 파헤쳐봅니다. 김프로이드. 우리가 예전에 사실 박근혜가 막 권력이 서슬 펄었을 때 그때 김프로이드 할 때는 항상 이 권력 주변의 인사들, 뭐 우병우를 비롯한 이런 인간들 슬쩍슬쩍 이름을 빗대면서 우향우라고 하질 않나 뭐 이렇게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박근혜가 무너지니까 그런 재미가 사라졌어. 누구를 씹어야 할지. 그러니까요. 예. 너무 또 본인들 스스로 막 셀프 빅엿을 막 이렇게 드시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뭐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하기가 너무 좀 애매해진 상황이 좀 있는데요. 예. 뭐 마지막으로 검찰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전망을 해보자면 거의 다 정리가 됐잖아요. 예. 더 우병우는 안 됐지. 우병우는.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만 남은 거죠. 우병우하고 기업들이 남았는데 대통령 수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리가 될 것이고. 뭐 기업들도 뇌물죄와 강요죄를 둘 다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나와 있는 대로 뒷받침이 되는 대로 어느 쪽은 뭐 강요로 어느 쪽은 뇌물로 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겠다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찾아지는 대로 아마 적용이 될 테고 우병우 수사가 이제 제일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도 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 비리 혹은 약간 택도 아닌 이건 뭐지? 싶을 정도의 제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나머지 우병우와 뭐 우병우 사단이 벌였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걸 기대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가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정리가 대략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병우도 뭐 이제는 검찰이 더 이상 봐줄 여지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병우가 야마도라서 야 이 씹새끼야 또 나하고 친하잖아 이 새끼야 하면서 또 이렇게 해서 너 엮어준 거 아니야? 너 이거 조서했어? 이러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아주 골 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거고 그런 거가 나올 만큼 추궁하지도 않을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같은 거는 돈이 얽히지 않은 이상 입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잘 없고요. 왕차관이라고 옛날에 불렸던 기억나시나요? MB 정부의 왕차관 박영준 그쪽이 예전에 이제 비슷한 제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뇌물은 아니었는데 뭐 하여튼 돈이 그렇게 명확하게 좀 얽혀 있어야 그게 이제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병우는 지금 뭐 돈을 받고 뭔가를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게 법원에 가서 유죄로 인정되기가 어렵다는 거를 검찰도 알기 때문에 수사를 했다가 나중에 법원 가서 깨지면 또 검찰이 욕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적용을 하는 면이 좀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결국 근데 뭘 걸기는 걸어야 될 거고 지금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우병우하고는 좀 면식이 없거나 연관이 없는 사람들로 포진을 해놨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생뚱맞은 거를 끄집어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돌아갈 거고 들어보시면 나중에 뭐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뭐 이럴 만한 얘기로 엮여가지고 그런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뭐 혐의 적용을 안 할 텐데 그렇게까지 되면 좀 부담스러울 테니까 뭐라도 하나 좀 찾아내라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검찰에게 넘어오니까 좀 많이 김이 셉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직은. 이 박근혜 구속만으로 뭐
그게 한번 한 방에 그냥 홈런으로 끝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찜찜해요. 왜냐하면은 당신들이 우병우라인이니까. 그럼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또 수사의 여러 가지 갈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그래도 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 또 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예. 그래야 검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지금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보면 그렇게 좀 힘들다고 봐야 되죠. 예. 네. 자, 오늘 김프로하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네.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에서 제가 알만한 사람,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된다면 이걸 제목으로 뽑을 의향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김프로가 네. 오랜 기간 또 검찰을 출입한 김프로가 새 정부에게 추천할 만한 검찰총장감. 뭐 5명, 많게는 10명까지 좋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우리 김프로가 모르는 사람 중에 적임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사람이면은 다음 정부라면 또 김진태 정부 말하는 거 말고 네. 뭐 야권 내에서 정권 교체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네. 이 사람을 검찰 통솔 가능하고 또 검찰 개혁 가능하고 그리고 하여튼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수 있을 그래서 검찰을 박영수 특검화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를 한번 꼽아주신다면. 이 질문에 이제 누구 이렇게 5명을 딱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게 제일 깔끔하고 좋은데요. 난 윤석열을 얘기하기를 기대했지. 그럴 줄 알았지. 그거를 기대하고 물어봤겠구나 생각했는데 저는 이 면에 있어서는 약간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래도 나름 뭐 조직을 비슷하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 결과 검찰은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조직에 대한 애정과 애착 이거가 굉장히 강한 집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잘 통솔하고 그 특성을 잘 알아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것이 정말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게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뭔가 검찰을 개혁해야 되니까 니네들 살 니네가 도려내고 잘 가자 우리랑 해가지고 그런 뜻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조직을 잘 알고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보 개혁 정부가 들어섰을 때 진보 개혁 정부가 바라는 검찰상 그게 진보 개혁 세력을 위해주고 그 반대 세력 짓밟는 그런 식의 어떤 그 공명정대가 아니라 진짜 한마디로 윤석열 같은 개혁적 스타일의 그런 검찰총장이 탄생하기엔 검찰 조직이 지나치게 말하자면은 조직 관리의 고수 이런 사람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겠지만 윤석열 부장검사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개혁적 인사로 비춰졌단 말이에요. 실제로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의 핵심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파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밖으로 나가면 뭔가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야당에게 책을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이 양반은 정권에 따라서 키를 맞춰가지고 수사를 하는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보수적이고 그 자리에서 조직과 역할을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들 중에는 뭔가 검찰 개혁 내지는 검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색깔이 저 사람은 진보 개혁적이다.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사람이야. 라고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밖에서 볼 때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최재경 같은 사람이 도리어 새로운 민주개혁 정부 거기서 검찰 총수로서 예를 들면은 최재경 씨가 그 정부에 어떤 코드를 맞춰가면서 검찰 체질 개선하는 것을 바라는 게 낫지. 이게 갑자기 이렇게 확실한 색깔, 진보적 색채를 갖춘 검찰 총수가 들어서는 거는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남산, 안기부 막
잡아다가 고문하고 막 했던 그게 없어지고 예. 지금 국정원은 뭐 그냥 사찰 정도나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실권을 가지고 뭐 막 회집고 다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수사권까지는 있지만 뭐 기소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힘은 많이 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후부터 정권에서 뭔가 통치를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검찰과 국세청이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이 그중에서도 경찰, 검찰을 통해 가지고 통치를 많이 했는데 이 조직이 그러니까 가장 힘이 센 조직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을 아예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 옛날에 우리 강민실 장관을 세워서 검찰 개혁을 해보겠다 했지만 사실 실패했거든요. 예. 그게 의지만 가지고 뭔가 좋은 뜻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예. 현실을 정말 누구보다 꿰뚫고 있고 그 사람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아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것도 다 내다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 그래서 그 어려운 거를 완수하려면 여기에 나하고 뜻이 맞고 의지만 있는 사람들보다는 정말 실력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름의 명분과 이런 걸 끄집어내서 몰고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정말 현실적인 대안을 가진 사람들은 의외로 보수적인 색깔을 가졌다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그냥 밖에서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 센터 가서 구해야 하는구나. 잘 골라야 되죠. 신제품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신제품이 참, 그렇게 새끈하게 나와도 이게 잘 먹히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직시해야 될 아주 슬픈 현실인 게 어디 그 진보 개혁마트에서 참신한 물건 사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재활용 센터 가서 그렇게 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이고.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지난번에 특검을 이제 막 고르려고 할 때 막 사람들은 뭐 이정희 전 통합 진보 당대표 이런 분들 뭐 천거했지만은 자격이 안 되잖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니 검찰총장엔 뭐 자격이 변호사겠죠. 변호사. 그렇죠. 뭐 저 검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15년 이상인가 뭐 그럴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중에서 진보 개혁마트에 물건으로 나온 게 없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개혁적인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게 많이 쳐서 10년이잖아요. 그렇지. 그 10년 동안에도 검찰은 진보적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게다가 저 노무현 정부 5년은 검찰을 아예 놔줬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뭐 나름대로 진보적으로 해보겠다고 한 건데 검찰은 진보적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대들었죠. 그래서 쭉 왔기 때문에 그동안 오면서 그런 공고하게 굳어진 집단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가진 집단에서 잘 나가려면요. 나름대로 줄도 타야 되고 뭐 보수적인 성향과 이런 것도 이념도 가지고 있어야만 잘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잘 나가서 조직을 통솔해보고 구석구석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곳에 있으면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이걸 또 정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면 어떤 결과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내다볼 수 있는 자리에 있으려면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진보개혁적인 성향을 가진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핑크빛 꿈을 가지고 진보개혁적인 인사 몇 명 안 치는 걸로는 절대 조직개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여튼 뭐 검찰의 역할은 어떠하고 또 인권 감수성도 높고요. 그리고 약간 정직하고 올곧은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나쁜 검사와는 전혀 다른 캐릭터의 그런 좋은 검사들을 많이 양성을 하는 과제가 다음 정부의 과제라겠네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 사람의 생각과 성향이 진보적이냐 뭐 보수적이냐를 보기보다는 이 사람이 중요한 판단을 할 때 자기의 역할을 두고 고민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의 그 다음 자리 처신을 두고 고민하는 사람이냐 그것만 가려서 인사를 해도 그러니까 자기 처신보다는 대의를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보개혁적인 그런 검사인데 그런 검사가 적을 뿐더러 그런 검사 중에서 검찰총장감은 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 그렇기도 한데 근데 약간 거기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게 자기의 역할만 생각하는 사람이 꼭 진보적이냐 그러니까 바깥에서 평가를 받기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막 바람이 불어서 윤석열 부장검사가 굉장히 진보개혁적이다라고 사람들이 쉽게 판단을 하지만 그 사람 성정 자체는 그냥 원칙과 써져 있는 대로 그리고 조직이 가장 역할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만 고민하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진보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아픈 수사도 거침없이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꼭 진보적이냐 개혁적이냐로 두고 볼 것이 아니라 검찰이 가지고 있는 원칙, 그 조직이 해야 되는 거에 최선을 두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이걸 이렇게 수사하면 다음번에 내가 어디로 갈 때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를 따지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불행한 결과가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예. 속 시원한 답을 제가 못 드려서 그런데 아니 뭐 답이 그건데 어떻게 답이 그건데 답을 일부러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올곧은 검사를 많이 만들어내서 검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있어요. 지금 곳곳에 숨어 있는데 다 거의 다 귀환가 있어요. 아니면 다 빗볼 수 없는 자리에 어디 찌그러져 있거나. 그런 사람들 양성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잘 찾아서 그런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다가 두고 그 사람들과 합리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끌어나가야 되는데 저는 다음 정부가 그래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 특히나 검찰개혁을 정말 실력 있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됩니다. 꼭. 맞습니다. 이런 좀 아픈 우리의 현실을 또 직시해야 검찰이 알아서 조직이 건강해지게 되도록 기대하기보다는 실제로 검찰의 그 토양들을 바꾸는 일들, 그러니까 뭐 수사에 개입하는 차원이 아니라 검찰의 토양을 정의롭게 바꾸는. 저는 예전에 그래서 만화 같은 얘기인데 메갈리아를 혐오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전부 한번 여성 검사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그럼 회식 없어지겠지. 음험한 뭐 거래 이런 거 없어지겠지. 뭐 좋아지지 않겠는가? 한번 슬쩍. 저는 똑같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비슷할 거라고 봐요. 여러분 농담입니다. 괜히 또 욕먹을까 봐 걱정되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성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자리에 가면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가 가진 선의 내지는 이런 거를 부정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부패하고 그거는 썼기 때문에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넣어야 반드시 공동의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이 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여서 그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뭐 일반인이든 뭐 심지어는 성직자든 간에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성직자들 종교계 인사들조차도 돈과 힘과 이런 권력들이 주어지면 타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성별의 문제가 아니다. 네. 이런 점을 또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 프로이드 이제 마무리할 텐데 뭐 노래 한 곡 소개해 주시죠. 자, 이번 주 소개해드릴 노래는 우리 또 세월호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73이라는 제목으로 데이브니어가 담담하게 노래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세월호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그것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분들에게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1073. 알겠습니다. 세월호 인양이 돼서 뭐 당연히 우리 미수습자분들이 전원 수습이 되고 그렇게 해서 가족들을 너무나 괴롭혔던 그 지난 세월들 일부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자, 김프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서서히 올라오고 있죠. 모두가 기다려온 깊이 잠겼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대도 기다렸던 거죠. 바람결 구름으로 고운 술을 놓았나요. 모두가 보도록 하지만 야속한 마음이 들어요. 그것만으로 너무 부족해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지쳐만 가요. 얼마나 더 울어야 하나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찢긴 가슴 누가 싸매어 주나요?
더 이상 무력감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행복의 그 나라를 바로 오늘 주세요. 하지만 야속한 마음이 들어 그것만으로 너무 부족해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지쳐만 가요. 얼마나 더 울어야 하나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찢긴 가슴 누가 싸매어 주나요? 우리의 천일이 헛되지 않도록 어서 모든 걸 풀어주세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지쳐만 가요. 거짓과 탐욕과 모든 무능에서 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 찢긴 가슴 누가 싸매어 주나요? 바다 저 멀리 지켜만 보지 말아요. 깊이 더 깊이 들어와 주세요.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